그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걸. 친절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만 잘해줬는지 그 수첩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눈을 떴어요. 40년이 넘도록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옆자리가 차가웠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은 주름 잡힌 이불 끝자락뿐이었어요. 철수 씨가 떠난 지 꼭 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6개월을 병원에서 보냈고 마지막은 집에서였는데 순자 씨가 손을 꼭 잡고 있는 동안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는 동안 아들 내외와 딸이 다녀갔습니다. 다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엄마하고 물었고 순자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 남은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곳인지 몰랐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으니 당연한 것이었는데 철수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도 숨소리가 있었고 기침 소리가 있었고 밥 먹는 소리와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그 소리들이 곧 집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없다는 걸.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72살이었어요. 흰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가주름, 단정하게 담은 입술. 얼굴은 여전히 반듯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꺼져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아니, 이제 뭘 기다려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원 영통구 이 아파트에서 25년을 살았어요. 처음엔 낯선 동네였습니다. 철수 씨 직장 때문에 이사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떠나는 동안 어느새 이 골목이, 이 단지가, 이 아파트 복도의 낡은 형광등 빛깔까지 전부가 됐습니다. 15층짜리 구형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느리고 복도가 좁았지만 오래 산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알았어요. 눈인사 정도는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철수 씨는 이 단지를 매일 아침 한 바퀴 돌았어요. 순자 씨도 가끔 따라 나섰는데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말은 별로 없었고 그래도 좋았습니다.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그 아침들이 지금은 없었어요. 나란히 걷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눈에 밟혀 요즘은 산책을 잘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베란다에 서서 단지를 내려다보곤 했는데 걔를 데리고 나온 사람,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벤치에서 햇볕을 쬐는 노인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멀쩡히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만 자기만 멈춰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 바깥에 있는 것 같은. 아들 민호는 서울 강남에 살았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왔는데 밥은 드셨어요? 엄마 몸은 어떠세요? 하고 묻는 짧은 통화였지만 그래도 전화가 오는 날은 달랐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녁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딸 미경은 대전에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올라왔어요. 올 때마다 반찬을 잔뜩 해왔는데 미경이 떠나고 나면 냉장고 가득한 반찬통들이 왜 그리 서러운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혼자 먹을 사람이 하나뿐이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가득 채워도 결국 다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 빈자리가 보여서 요즘은 싱크대 앞에 서서 먹었어요. 서서 먹으면 맞은편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창밖을 보는 척하며 밥 한 그릇을 비웠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크게 힘든 것도 크게 좋은 것도 아닌 채로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왔어요.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견디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그 경계가 어느새 흐릿해진 채로 그러다 경비 아저씨가 바뀌었어요. 새 경비가 온 건 3월 초였습니다. 전임 경비 박 씨는 5년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인사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인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안 좋아졌다며 아무 소란 없이 자리를 떴고 그 빈자리에 오창복이라는 남자가 왔어요. 60 중반쯤 돼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경비복이 잘 맞았어요.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죠? 엘리베이터 앞이었어요. 순자 씨는 반사적으로 멈칫했습니다. 박 씨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말을 건넨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 씨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끌어올린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짐이 무거우시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채로 그는 이미 순자 씨의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7층 버튼 위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동안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오 씨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새벽같이 나와 단지 입구를 쓸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수시로 닦으며 택배가 오면 직접 들여다 줬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그랬어요. 304호 박정순 씨 택배를 들여다 주고 501호 김명자 씨가 장을 보고 들어올 때 짐을 받아줬습니다. 702호 이순자 씨, 순자 씨한테도 그랬어요. 어르신, 이거 제가 들게요. 아유, 괜찮아요. 아닙니다. 이게 제 일인데요, 뭘. 웃으면서 가볍게 받아드는 솜씨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온 사람 같았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됐어요. 오 씨는 한결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했고 날씨 얘기를 가끔은 건강 얘기도 했어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어르신? 요즘 황사가 심하니까 마스크 꼭 쓰고 나가세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혼자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아무도 묻지 않는 말을 누군가 먼저 건네올 때 그 말이 얼마나 크게 가슴에 내려앉는지를. 어느 날부터 경비실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오 씨가 있으면 잠깐 서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제 비가 왔네요. 벚꽃이 다 졌네요. 말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깃털이 쌓이는 동안 순자 씨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것이 오랜만에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를. 4월 중순 봄비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우산이 없었고 아파트 입구까지는 한참이었습니다. 처마 밑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경비실 문이 열렸어요. 우산을 들고 나온 오 씨가 말없이 펼쳐서 순자 씨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어줬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빗속에서 오 씨 어깨가 점점 젖어들었고 순자 씨는 우산을 그쪽으로 기울이며 같이 쓰면 되잖아요 했는데 오 씨는 웃으면서 됩니다. 어르신 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장바구니를 건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닿았어요. 오 씨 손이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손. 순자 씨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서 있는 채로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를. 집에 들어와 젖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살아있을 때 봄비 오는 날엔 파전을 부치고 막걸리를 한잔 했어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은 덜 서러웠습니다. 빗소리가 그냥 빗소리로만 들렸어요. 슬픔을 밀어붙이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봄날의 소리로. 그 다음 주 경비실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오 씨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밥이 반쯤 남아 있었고 반찬통에는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젓가락이 그 위를 느리게 오갔어요. 아저씨, 혼자 드세요? 네, 원래 혼자지요 뭐. 짧은 침묵. 오 씨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자식들은 다 제 살기 바쁘고요. 라며 덧붙이는 말이 어딘가 순자 씨 자신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찬을 조금 더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반찬통을 들고 경비실 문을 두드리며 별거 아닌데 드세요. 했더니 오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어르신. 받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반찬 해봐야 남아서 버려요. 드시면 내가 편해요. 그 말에 오 씨가 양손으로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잘 먹겠습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반찬을 갖다 주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오 씨도 가끔 답례를 했습니다. 어르신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하며 한과 한 봉지를 건네기도 했어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오가지 않는 집에서 살다 보면 그 자금이 얼마나 큰지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웃 박정순 씨가 복도에서 순자 씨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순자 씨, 우리 경비 아저씨 진짜 좋은 사람 아니야? 나한테도 엄청 잘해줘. 그러게. 요즘 저런 사람이 어딨어. 혼자 사는 우리한테 특히 잘하더라고. 둘이 웃었습니다. 복이 있는 아파트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5월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는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 씨가 오늘 엘리베이터 앞에서 건넨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드님은 얼마나 자주 오세요? 따님은 대전에 계신다고 하셨죠.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시겠네요. 별거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거슬러 올라가니 비슷한 질문을 전에도 들었어요. 처음 인사할 때였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그 다음엔 아들분이 서울이시라고 하셨죠. 또 그 다음엔 따님은 자주 오세요. 매번 조금씩 다른 말이었는데 묻는 방향은 언제나 같았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고요해진 거실에 가로등 불빛만 창으로 비껴들었어요. 지나치게 예민한 걸 수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한테 관심을 갖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는데도 가슴 한켠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거기 있는 무언가가 마치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간 것처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데 꺼낼 수가 없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것이 실수였는지는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반찬을 갖다 드리러 경비실에 들른 날이었어요. 오 씨가 없었습니다. 경비실 문은 열려 있었는데 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반찬통을 경비실 책상 위에 두고 나오려는데 눈에 뭔가 걸렸습니다. 수첩이었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채로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먼저 갔어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호수였어요. 302, 501, 702. 그 옆에 이름 아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702 옆에 적힌 한 줄이었어요. 독거, 아들 서울 안 옴. 딸 대전 가끔. 거의 혼자임. 글씨가 또박또박했습니다. 급하게 적은 게 아니었어요. 반찬통에서 손을 떼며 돌아봤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오 씨였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웃는 얼굴이었어요. 평소랑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순자 씨도 웃었어요.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별거 아닐 수 있었습니다. 경비가 주민 현황을 파악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었어요. 비상연락처 관리를 위한 메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02 옆에 적힌 그 세 단어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거의 혼자임. 자기 이름 옆에 누군가 그렇게 적어뒀다는 것이 마치 빈집을 확인해 두는 것처럼 그 글씨가 또박또박했다는 것이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체인까지 걸었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불편하거나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노출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리창 없는 집에서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사방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곳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5월 말이었어요.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랑 걷던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그래도 나와야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이상했으니까요.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개를 데리고 나온 아주머니,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세상이 조용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비실 쪽이었습니다. 오 씨 목소리였어요. 통화 중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앉은 벤치는 경비실 담장 너머였고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302호는 아들이 해외에 있고 자주 못 온다고 했어. 혼자 있는 날이 많아.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501호도 마찬가지야. 딸 하나인데 부산이래.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했고 손이 차가워졌어요. 벤치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702호는 아들이 서울, 딸이 대전. 남편도 작년에 갔다고 하더라. 혼자 계신 시간이 제일 많아. 그쪽이 제일 낫겠어. 702호. 순자 씨 집이었습니다. 제일 낫겠어. 가슴 한복판을 뭔가가 관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깊숙이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 씨가 대답하는 말이 들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한 달이면 충분해.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억지로 하면 안 돼. 신뢰. 그 단어가 귓속에서 천천히 부서졌습니다. 일어섰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야 했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천천히 걸었어요. 창문 앞을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 씨가 창문 쪽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는 웃었어요.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어르신, 산책하고 오세요? 네, 바람 좀 쐬고요. 날씨가 좋죠. 들어가세요. 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손가락이 7층 버튼을 눌렀는데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잠갔어요. 체인을 걸었습니다.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현관에 잠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소파까지 걸어가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두운 거실에 가로등 불빛만 창으로 비껴들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들은 것이 맞는 건지 잘못 들은 건지 오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02호라는 말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제일 낫겠어 라는 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 라는 말도, 봄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왔던 것, 양손으로 반찬통을 받던 것, 감사합니다. 어르신, 잘 먹겠습니다. 하며 허리를 굽히던 것, 그것들이 하나씩 다른 빛깔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따뜻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우산 아래 함께 서 있던 그 잠깐이 생각났어요.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지독한 자괴감이었어요. 손이 따뜻하다고 느낀 게 얼마만이냐고 스스로에게 물었던 그 순간이 지금 이 어두운 거실에서 가장 서러웠습니다. 외로웠던 것이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그 외로움을 누군가 알아봤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노렸다는 것이, 그게 제일 속상했습니다. 철수 씨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어요. 무조건 신고해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혼자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304호 박정순 씨 번호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박 씨, 나 이순자예요. 지금 통화돼요? 응, 왜? 무슨 일이야? 어두운 거실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누워 있었어요. 순자 씨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골랐어요. 아까 저녁에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702호 이순자, 304호 박정순, 501호 김명자. 셋이 모였어요. 501호 김명자 씨 거실이었습니다. 68배 명자 씨는 10년 전 남편을 보냈고 부산에 딸 하나가 있었어요. 오 씨가 유독 자주 말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자 씨 거실은 작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단지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셋이 둥글게 앉았습니다. 차를 끓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뭇거리던 명자 씨가 결국 보리차 3잔을 내왔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어젯밤에 들은 걸 얘기했어요. 302호, 501호, 702호. 혼자 있는 시간, 자식들이 어디 있는지. 그 말들을 옮기는 동안 목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애써 고르게 유지하려 했어요. 그런데 제일 낫겠어 라는 말을 옮기는 순간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명자 씨가 말이 없었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나 지난달에 그 아저씨한테 도장 빌려줬어. 도장을요? 아파트 관련 서류가 왔는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대신 처리해준다고 하더라고. 도장이 필요하다기에 별 생각 없이 줬는데 단단히 잠긴 마음. 그 자물쇠가 덜컥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순 씨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어요. 나도 통장 가지고 같이 은행 갔는데. 지독한 정적이었습니다. 보리차에서 김이 올라오다 흩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확신은 없어요.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먼저 말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연락해야 해요.
명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힘없이. 자식들한테 말하면 걱정시키잖아. 명자 씨. 순자 씨가 명자 씨를 똑바로 봤어요. 명자 씨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게 약점이 됐어요. 그게 제일 속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말해야 해요. 혼자 있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고요. 명자 씨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맞아. 정순 씨가 작게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 관리사무소에 간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걸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얼굴이 굳어지며 메모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CCTV에서 나온 게 있었어요. 오 씨가 경비실 내부에서 수첩에 뭔가를 적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민들 이름과 호수, 가족관계로 보이는 메모들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원을 조회하면서 드러났어요. 오창복은 가명이었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 아파트를 돌면서 경비로 취직한 뒤 혼자 사는 노인들과 신뢰를 쌓고 재산을 편취한 전력이 있었어요. 수법은 같았습니다. 통장 심부름, 도장 대리 수령, 이후 명예 도용. 피해자 중에는 전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명자 씨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입술을 꾹 다문 채로 앞만 봤어요. 끊어진 인연, 엎질러진 신뢰, 그리고 그것을 메울 수 없다는 서늘한 사실. 경찰이 오후에 왔습니다. 오 씨는 경비실에서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복도에 서 있는 순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 씨가 뭔가를 말하려다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 씨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얼굴을, 이 눈빛을 제대로 기억해두고 싶었습니다. 따뜻하다고 느꼈던 손의 온도와 함께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삼삼오오 나와 목소리들을 섞었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나는 열쇠를 맡긴 적 있어. 왜 이런 사람이 여기 왔냐고. 순자 씨는 그 목소리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왔어요. 15층 할머니였습니다. 이름도 잘 몰랐던 이웃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순자 씨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신고하셨다고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셋이 같이 했어요. 할머니가 손을 꽉 쥐었어요. 잡힌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박정순 씨가 먼저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순자 씨는 정순 씨 손을 잡았어요. 명자 씨도 옆에 있었습니다. 셋이 서 있었어요. 5월의 복도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말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을 해왔어요.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셋이 같이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대기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정순 씨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명자 씨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앞을 봤어요. 셋 다 말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리깔린 대기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어제를 되씹고 있었어요.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 여자였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한 명씩 들어갔어요. 순자 씨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이것저것 물었어요. 오 씨가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어떤 말을 주로 했는지, 개인 정보를 물어본 적이 있는지. 순자 씨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첩 얘기도 했어요. 700이 옆에 자녀 부재, 독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수첩, 혹시 사진 찍으셨어요? 아니요.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CCTV에 수첩 들고 있는 장면이 잡혀 있어요. 압수해서 확인 중이에요. 일어서려는데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고 잘하셨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 피해가 생긴 다음에 신고하거든요. 미리 막으신 거예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리 막은 게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피해가 없었던 건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건지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달랐을 거라는 것을. 경찰서 밖으로 나왔어요.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5월 햇볕이 뜨거웠어요. 명자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순 씨가 핸드백을 고쳐 맸어요. 밥 먹고 가자. 순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경찰서 근처에 순대국밥집 있던데. 정순 씨가 웃었어요. 야, 이 상황에 순대국밥이야? 배고프잖아. 명자 씨도 웃었습니다. 작게, 그러나 분명히. 셋이 걸었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느새 말이 없어도 되는 사이가 된 것이었어요. 순대국밥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밥이 나왔어요. 뜨거웠습니다. 셋이 각자 먹었어요. 한참 뒤에 명자 씨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나 도장 돌려받았어. 경찰서에서 돌려줬어. 아직 사용된 적 없다고. 정순 씨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있잖아. 명자 씨가 잠깐 멈췄어요. 창밖을 봤다가 다시 국밥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나한테 잘해줬을 때 진짜 좋았거든. 오랜만에 말동무가 생긴 것 같아서 그게 더 속상해. 순자 씨는 국밥을 봤어요. 나도 그랬어요. 정순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랬겠지 뭐. 조용해졌어요. 국밥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안이 따뜻했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말동무가 그리웠던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한 사람이 나쁜 거지. 명자 씨가 다시 수저를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웅크렸던 어깨가 조금 펴지는 것 같았어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 계산은 순자 씨가 했습니다. 정순 씨가 말렸어요. 내가 제일 연장자야.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셋이 탔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수원이 지나갔어요. 가로수 잎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 씨의 진짜 이름이 뭔지는 몰랐어요. 재판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우리 아파트에서는 막았습니다. 셋이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민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갔던 모양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요? 엄마 혼자서 어떻게 그런 걸 처리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걱정과 서운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잠깐 생각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야. 이웃들이랑 같이 했어. 민우가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민호야. 응, 엄마. 나 이 아파트에서 25년을 살았는데 이웃 이름을 다 알아야 했는데 몰랐어. 오늘에야 알았어. 무슨 말이에요? 15층 할머니 이름이 한복순 씨더라. 304호 박정순 씨는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고 501호 명자 씨는 부산 딸이 이번 주에 내려온대. 민호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고 나니 충분했습니다. 엄마. 응.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안 와도 돼. 바쁜데. 아니요, 갈게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어요. 그냥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뭐든 얘기해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조용함이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텅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들이 가라앉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조용함이었어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단지를 내려다봤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산책 나온 사람들이 오갔어요. 어느 동 창문에는 불이 켜지고 어느 창문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각자의 밤을 사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어요. 순자 씨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오 씨가 노린 것은 혼자라는 것이었어요. 자식이 멀리 있다는 것, 자주 못 온다는 것, 그래서 말동무가 그립다는 것.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5년을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름도 몰랐던 사람들이 오늘 손을 잡아줬어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같이 맞섰습니다. 말동무가 그립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품고 사는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1년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은 멀리 있고 집은 조용하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박정순 씨가 올 때 손을 잡은 사람이 됐습니다. 명자 씨가 망설일 때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됐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것보다 더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옆자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72살이었어요. 흰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오래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빛이 달랐어요. 꺼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침을 차렸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처음으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맞은편 빈자리가 보였어요. 괜찮았습니다. 빈자리가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단지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304호 박정순 씨가 있었어요. 501호 김명자 씨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15층 한복순 씨가 있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웃이 생겼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반찬통을 꺼냈어요. 어제 저녁에 조금 더 만들어뒀습니다. 304호 것, 501호 것. 2개를 챙겼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조용함이 아늑했습니다. 비어있는 조용함이 아니라
이제 곧 채워질 것들을 기다리는 조용함이었어요. 304호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박정순 씨가 나왔습니다. 눈이 아직 덜 떠진 얼굴이었어요. 순자 씨, 이 아침에 반찬 해놨어요. 드세요. 정순 씨가 반찬통을 받으면서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아, 왜요? 아침부터 울리네. 순자 씨가 웃었어요. 가요, 명자 씨 것도 갖다 드려야 해. 정순 씨가 슬리퍼를 끌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야지. 둘이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501호 앞에 섰습니다. 배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순자 씨는 복도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봤습니다. 5월의 아침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철수 씨랑 나란히 걷던 게 생각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옆자리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자 씨는 혼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집은 조용하고 그 조용함 속에서 자신도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노린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라는 것, 말동무가 그립다는 것, 그 마음을 이용하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알려준 게 있다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25년을 같은 복도에서 살면서 이름도 몰랐던 사람들이 손을 잡아줬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살아온 시간만큼, 버텨온 날들만큼.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의심해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따뜻함이 의아하게 느껴질 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안고 있지 마세요. 이웃한테 말하세요. 자식한테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용기예요. 삶의 정답은 늘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304호배를 누르는 손끝에 있었고 반찬통을 받아드는 따뜻한 손 안에 있었으며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과 나란히 걷는 복도 햇살 속에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오늘도 복도를 걷습니다. 304호 앞에서 배를 누르고 501호 앞에서 멈춰서요. 25년 만에 생긴 이웃들입니다. 늦게 알았지만 알게 됐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순자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날에도 당신 곁에는 아직 두드리지 않은 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